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재시도에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째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공수처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듭해서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수처는 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윤 대통령은 왜 이를 거듭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선 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는 계속해서 이 현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강제로 구인을 해서 조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언론 앞에서 서서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헌재에 출석했던 날 윤 대통령을 밤 늦은 시간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어렵게 체포까지 해서 어렵게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체포를 했을 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사실 1차 체포 시도는 실패하면서 굉장히 좀 공수처 무용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을 지피기도 했고요. 너무 무능하다,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발부에까지만 공수처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거기에 예. 더 나아가서 인신이 구속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술을 이끌어냈고 이렇게 조사에 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남겨두고자 하는 것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것이 임무인 것이고 당연한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환으로서 수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계속 내비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면면들이 많아 보이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무엇을 하든 나는 아예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초지일관 바꾸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아니면 현장 조사를 위해서 뭐 방문을 하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예,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강제 구인이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인권 침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이 과거 판례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러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에 기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수사기관으로 데려와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예. 과거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역시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피의자가 있었는데 나는 수사기관의 조사 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영장의 효력은 강제로 데려와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데까지 미친다라고 확인을 해준 것이고 이것에 근거를 해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인치, 강제 구인을 해올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일반 피의자라고 하면 뭐 정말 몸을 손을 대서 이렇게 강제로 뭐 끄집어내오는 그러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수처에서도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조사에 응했던 그러한 태도를 보면 아예 인정신문 그러니까 뭐 윤석열 이름이 맞습니까? 뭐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간단한 질문에도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본다면 강제로 정말 어렵게 끌고 와서 이 공수처에 앉혀놓은들 어떠한 진술을 하겠는가라는 또 의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러한 의지는 내비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강제로 정말 실제 구인을 해온다라든지 하는 데까지 행동이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뭐 내일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시도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우리는 조사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게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미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진술 거부권을 침해해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 이어서 서신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가 돼 있단 말이죠. 이 조치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은 좀 법적으로 일리가 있는 주장일까요? 일단 우선 첫 번째로 강제 구인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과연 인권 침해인가라고 보면 물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수사기관의 원칙은 이 피의자 어떠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 역할이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더라도 실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시간과 그리고 그러한 효율성을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원칙이라든지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지점은 이제 언급해 주셨던 접견 금지라든지 아니면 서신의 수발신을 금지한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이런 서신의 수발신을 금지한다라든지 변호사 외에 이제 접견 금지를 하는 조치는 가능한데 법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공범과 관계가 있어서 공범과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그 공범에 대해서만 접견을 금지하는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그 누구와도 접견을 하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인권의 이제 침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공수처의 입장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비협조적인 그러한 태도로 수사에 임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압박의 차원도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인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보다 빠르게 넘기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설 연휴인 28일 전에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한 건데 공수처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 피의자가 수감이 된 상황인데 그러한 구속의 시한은 20일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한 차례 연장이 됐을 때 이제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공수처가 일부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검찰이 일부 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공수처가 이렇다 할 소득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강제구인 시도만 하다가 그 남은 기간을 다 써버린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수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내지는 증거를 조사해서 기소하는 그러한 그 단계가 잘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이 공수처가 시간을 다 할애하고 며칠 안 남기고 바로 사건 기록이라든지 이렇게 이첩을 받아오면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공소 유지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기소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그 비난은 또 공수처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강제 구인이라든지 뭐 현장 방문 조사라든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하되 여의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어차피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빠르게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오늘까지 3차례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로 보다 빠르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기소권은 검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 검찰과 공수처가 협조를 하고 있고 문서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는 하고 있겠지만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수사기관이고 뭐 공수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공수처에서 빠르게 사건 이첩을 하는 그러한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소환을 해보고 그래도 조사를
좀 이끌어내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노력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서 검찰 수사에는 임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 조사에 시간을 할애하고 정리를 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도 했던 얘기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몸담았던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권이 없다라는 그 논리가 뒤집히게 되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뭐 체포 불응이라든지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논리적으로 불성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역시도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수사권이 없다. 나는 수사권이 제대로 있는 기관에서 수사할 때만 응하겠다라는 취지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보다 빠르게 넘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현재는 공수처가 어떻게든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강제 구인을 위해서 헌재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구치소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을 거고 법무부는 알고 있었던 병원 방문 사실을 뭐 잘 알리지 않았던 거죠. 원칙적으로 이제 공수처에서 만약에 헌재의 그런 심판에 출석한 이후에 구치소로 돌아오느냐라고 만약에 법무부 내지는 구치소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예. 그거를 공수처에 안 알려주진 않았을 겁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구치소장이라든지 허가를 득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에 방문했다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텐데 공수처에서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재 심판에 출석하고 돌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 내지는 이제 구치소장의 허가를 얻어서 병원을 방문하기로 다 얘기가 되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법무부 호송 차량이 그 병원까지 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경호처와 법무부 그리고 구치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병원 방문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허가까지 해줬지만 정작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뒤늦게 알다 보니까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게 약간 뭐 숨바꼭질식으로 됐다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로 예. 좀 뒤늦게 이 정보를 접한 것 같아요. 근데 예. 뒤늦게 정보를 접하고 철수를 하자니 이게 좀 무색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피의자가 공수처 측에 알려야 할 의무 같은 건 없는 거죠? 알려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본인의 주거가 한정되어 있어서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거기서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내가 만약에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것을 미리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이 된 피의자이고 뭐 집에서 주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서울구치소 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출석하고자 한다라고 이 구치소장과 이야기가 돼서 경호처와 경호 인력만 협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갔다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동선 파악에는 공수처가 조금 더 미리 확인을 하는 그러한 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이와 동시에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도 시도를 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빈손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게 강제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은 어떤 이유에서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압수수색은 이러한 수사의 전반의 단계에서 보면 굉장히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취득한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좀 특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의 대상, 그 공간이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라든지 이 군사상의 비밀이라든지 보안을 요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체포가 되고 영장이 청구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굳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 수집을 안 하더라도 당일에 비상계엄이 어떠한 경위로 선포되었고 그리고 계엄군이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군대에 들어갔고 국회에 들어갔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객관적 물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지만 이 인신 구속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압수수색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유는 지금 물증이 확보가 되어야만 엇갈리는 진술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맞춰보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화폰이라든지 아니면 당일 관계된 뭔가 문서라든지 뭐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워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조금이라도 어떤 단서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두고 최대한 네.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체포하기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경호처에 의해서 막혔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도와 불발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가 완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김성훈 차장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원래대로 취했던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 관저의 경우에는 경호처장 대행으로 볼 수 있는 본인의 허가를 얻어야만 사전 허가를 받아서야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허가를 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협조를 해서 어떠한 정보라든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것을 이미 제공할 것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 증거들 확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부 뭐 진술들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윤 대통령과 그 진술들이 엇갈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물론 여러 사람이 한데 입을 모아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뭐 신빙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좋은 건 사실 객관적 물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아마도 허용하는 한에서 공수처뿐만 아니라 뭐 검찰도 역시나 계속해서 시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게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동행명령장이 지금 서울구치소 측에도 전달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동행명령장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하기 위해서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결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기해서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공수처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어떠한 뭐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러 차례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지금 3차 강제 구인도 무산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회에 참석해서 이게 증언을 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겠다라는 것은 좀 명확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하는 것이 이 동행명령장 발부가 결국에는 이제 보여주기식의 이제 일환이다라고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국회 입장에서도 물론 과거에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됐던 적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뭐 출석을 할 걸 기대하고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네. 그만큼 나와야 될 필요성, 당위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더 크다라고 보입니다. 예, 내란 국조특위에서 나온 김성훈 경호차장의 발언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고 했고 법률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선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김성훈 처장의 경우에는 예.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 관저 내지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경호를 이어갈 것이고 역시 김건희 여사가 머무르고 있는 이 관저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전 승인을 해달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법에 따른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뭐 다른 뭐 영장이 발부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다른 법이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 경호처법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김성훈 처장이 수장으로 있는 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근거를 들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경호처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을 열어주고 아니고 이런 것으로 계속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인데 바로 비상입법기구 이 내용이 적힌 또 쪽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는 국방장관만이 쓸 수 있다라는 취지로도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조태열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직접 자신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시에 쪽지를 받았고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외교부에서 챙겨야 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 뭐 이런 증언을 토대로 본다면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해당 내용이 적힌 쪽지를 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국조특위에서 나온 내용들도 향후 헌법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라고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지난 헌재 심리 기일에 출석을 했을 때에도 재판관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쪽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쪽지의 내용은요, 이제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라는 이제 쪽지입니다. 근데 뭐 말이 쪽지지 그냥 A4 용지에 사실상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한다. 그리고 국회 관련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차단한다. 뭐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이제 내용 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핵심적인 증거 내지는 핵심 사항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면 실제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이러한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 문을 닫게 한다라든지 봉쇄한다라든지 아니면 의결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무력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기하면 비상입법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결국 국회가 문 닫았을 때를 상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모종의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윤 대통령은 나는 이러한 쪽지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비상계엄 이전에 참석을 했던 국무위원들이 다들 이 쪽지를 받았고 아니면 일부는 받지만 그 자리에 놓고 왔고 뭐 이런 진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문건들은 이미 이제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 하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쪽지가 공개된 것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직접 본인이 받았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 이 쪽지에 뭐 실물이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된다거나 뭐 경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실제로 뭐 이런 쪽지를 준 사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만약에 된다면 그럼 윤 대통령은 어제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게 되는 건데 그렇죠.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쪽지가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의 계엄 문건이라든지 과거의 군사적인 이제 문건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문건이 실제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졌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쪽지가 또 건네졌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헌재 기일에 출석을 해서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게 된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발언들에 대해서 신빙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 주의해야 되는 점이 진술이 조금 뒤바뀌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이미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쪽지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했다가 아니다, 내가 이제 그때 검토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아마 작성을 했을 때 한 예. 걸로 보이는데 뭐 구속이 돼서 이야기를 잘 못 해봤고, 그러니까 쪽지의 존재는 또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잘 떠올려서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만큼 중요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도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비화폰 사용 얘기도 나왔는데 이 비화폰은 얼마나 중요한 쟁점으로 보입니까? 비화폰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비화폰 자체가 아니라 비화폰 서버에는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시각이라든지 이제 당사자가 특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일부 사령관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날짜와 시간이 좀 특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비화폰의 서버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령관들이 실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그러한 날짜라든지 시간에 정확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그런 기록들이 확인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발언을 한 사령관들의 진술이 굉장히 또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시 비상계엄 상황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진술들을 맞춰보는 데 있어서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함께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 대통령의 싹 다 정리하라라는 지시에 처음에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언급이 배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도 헌재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내지는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를 해보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지 현직 판사 일부 인원에 대해서 체포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예. 선관위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빼내려고 한 시도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체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누구를 체포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라도 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뭐 현직 판사라든지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가서 체포를 한다라는 것은 위헌 위법적이라는 소지가 다분하고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당연히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 형사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직권남용에 당연히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4차 변론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 탄핵 심판에도 출석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탄핵 심판에 계속해서 나오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현재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 1심, 2심, 3심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해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상황을 윤 대통령도 봤을 때 아마 헌재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심리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최대한 좀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은 것이 본인이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장 발부의 주체가 뭐 중앙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응하지 않고 있지만, 헌재의 경우에는 헌재법에 따라서 지금 임명된 재판관들이 심리를 주재하는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그러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나가지 않고 내가 묵묵부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본인이 짊어져야 될 손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론 변호인단을 통해서 충분히 접견을 하고 뭐 입장 전달을 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그때그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하는데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증인인 만큼 그 무게감이 있는 것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신청한 그 증인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이 묻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본인의 입을 통하든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개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이제 무게를 생각했을 때에도 비상계엄 전부터 시작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그 옆에서 전 과정을 함께한 사람이거든요. 전 과정을 함께했다라는 것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진술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만약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관뿐만 아니라 반대 측에 있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말 처음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되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고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인 만큼 어떠한 의미 있는 진술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사람의 말이 만약에 엇갈린다면 둘 중에 한 명은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포고령 1호에 대한 입장,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베껴 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나눴던 비상입법 기구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포고령 1호 의 증거는 사실 이제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고령이 전 국민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포고령 1호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라든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이것 자체로 사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위헌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가 쟁점일 것인데 대통령은 처음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가 내가 검토를 했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두 사람이 이 포고령 1호를 두고 누가 작성을 했고 결국에는 누가 지시를 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포고령 1호를 작성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의 그 노트북의 경우에는 훼손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두 사람이 얼마나 일치하는 진술을 내놓을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는 내일 헌재 4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예상되는 쟁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전망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